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육아쉼터 재현쌤입니다. 아이가 특정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식사 시간을 힘들어하는 등 식습관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인터넷이나 병원까지 가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지만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좋다는 방법을 써봤는데 우리 아이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고 또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아이마다 먹지 않는 이유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다르면 거기에 대한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치원에서도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식습관 지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안 먹는 유형도 제각각이라 채소를 아예 입에 안 대려고 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 채소는 먹지만 너무 오래 씹거나 물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여러 가지 식습관 문제,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시작되었는지 알아본 후에 적절한 해결 방법을 내 아이에 맞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안 먹는 이유를 질감 유형, 발달 유형, 기질 유형, 양육 유형 이렇게 안 먹는 아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유형별 Q&A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화면을 멈춰서 다음에 띄워드리는 표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버섯과 향이 강한 야채를 먹지 않는다. 물컹거리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 한다. 음식을 주면 받아 먹기는 하는데 오래 물고 있거나 씹다가 뱉는다. 먹다가 헛구역질을 한다. 음식을 잘게 잘라야 먹는다. 밥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밥 먹는 동안 돌아다닌다.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의 색깔, 온도, 냄새가 조금 바뀌어도 알아차리고 잘 먹지 않는다. 한 끼 먹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 아이를 먹이는 일이 너무 스트레스이다. 식사 시간이 일정치 않고 식사 시간마다 가족이 자주 다툰다. 질감 유형, 발달 유형, 기질 유형, 양육 유형. 아삭, 물렁, 말랑, 쫄깃, 푸석, 탱탱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조직감, 즉 식감은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고기도 안이 살짝 익도록 구우면 부드럽고 맛있지만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서 맛이 없다고 느껴지듯이 식감은 음식의 맛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안 먹는다면 푸드 브릿지로 요리할 때 조리법의 변화를 주어 보세요. 푸드 브릿지란 편식하는 아이를 위해 잘 먹지 않는 식품을 다른 조리법으로 바꿔서 먹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새로운 조리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리를 놓음으로써 호기심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버섯을 먹지 않는다면 특유의 향과 물컹한 식감이 싫어서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식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바삭바삭한 식감 또는 쫄깃쫄깃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이렇게 여러 가지 식감 중에서 내 자녀가 어떤 식감을 선호하는지만 알아도 아이에게 먹이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버섯의 물컹한 식감은 기름에 살짝 볶은 후에 조리하면 쫄깃해져서 고기 같은 식감으로 바뀌고 다른 채소와 섞어서 튀김이나 전으로 만들면 바삭한 식감으로 바뀝니다. 또 야채를 먹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조리법은 오이는 살짝 데쳐내면 특유의 향이 줄 수 있고 간장이나 식초에 절인 뒤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살짝 더듬히면 향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피망이나 파프리카는 친숙하거나 달거나 짭짤한 등의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음식과 함께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의 쓴맛을 완화해주는 짭짤한 치즈와 함께 주거나 새콤하고 달콤한 다양한 소스를 같이 뿌려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딸기나 바나나 주스에 먹지 않는 채소를 넣어 갈아주거나 야채와 고기를 같이 다져서 미트볼을 만들어 줘도 좋습니다.
특히 미트볼은 빨간 소스의 색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아서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식이 한번 받아들여지면 이를 이용해서 비슷한 색, 맛, 질감을 가진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음식의 다양성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박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으깬 고구마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으깬 당근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생선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쉽게 산패돼서 비린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신선한 고기를 구입해서 핏물을 제거하고 막 구워서 바로 조리를 해서 주워보세요. 생선도 약간의 소금 간을 해서 직화구이를 하거나 생선 조림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녀가 5살이 되었는데도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잘 못 먹을 경우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혹시 국에 자주 말아 먹었나요? 이유식을 9에서 10개월경에 시작했나요? 아이가 먹기 쉬우라고 부드러운 음식들 위주로 주고 잘게 잘라서 주나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이는 씹기 훈련이 부족해서 씹는 습관이 아직 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음식물을 씹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턱의 움직임이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지, 좌우로도 움직이는지, 또 몇 번 씹다가 삼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씹기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씹는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에게 잘 씹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냠냠냠 소리를 내며 숫자를 세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음식을 씹는 활동은 뇌 발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씹는 활동을 하면서 타액이 분비되면서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발달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되뇌 변형계의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이나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식 단계에서도 원령이 높아질수록 꼭 필요한 훈련은 씹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에요. 너무 늦은 시기까지 이유식이나 진밥을 제공하거나 너무 잘게 부숴 주어서 씹을 거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씹는 경험이 부족해서 치아와 턱 근육 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걸음마기부터는 점차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고 씹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씹기의 방법과 씹는 훈련, 저작 훈련에 좋은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수직 씹기와 돌려 씹기.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가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액체가 아닌 음식을 오물거리면서 먹을 수 있는데 이때 턱을 아래 위 수직으로 움직여주면서 먹는 형태를 수직 씹기라고 합니다. 9에서 12개월이 되면 턱이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알갱이가 있는 음식을 입안에서 혀로 돌려가면서 익혀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턱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먹는 형태를 돌려 씹기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질감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돌려 씹기까지 완성되어야 하는데요. 12개월 이후에 수직 씹기, 돌려 씹기 등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18에서 24개월 정도가 되어야지 질긴 고기나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직 씹기에 좋은 음식, 사과, 배와 같이 씹으면 조각이 나는 과일은 수직 씹기에 적당합니다. 바나나나 망고, 포도, 복숭아처럼 물컹한 조직의 과일은 씹기 활동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돌려 씹기에 좋은 음식, 오징어, 마른 치즈, 마른 과일, 젤리같이 조직이 단단한 음식이 적당합니다. 음식을 오래 물고 있는 아이의 경우 그 이유가 씹기가 힘든 것인지 먹기가 싫은 것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입에 음식을 잘 넣었는데 물고 있다면 일단 먹기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 오래 물고 있다 보니 음식의 수분이 다 빠져서 퍽퍽해져서 삼키기 힘든 이유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끼 식사량과 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의 양을 잘 조절해 주세요. 목으로 삼키는 것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양을 조절해서 아이가 잘 씹을 수 있는 양을 잘 살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물이나 국에 말아주는 것은 식기 훈련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또 씹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먹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식사 시간은 4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다 먹지 못해서 아쉽지만 괜찮아. 오늘은 고기를 잘 먹었네? 내일은 다른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유치원 현장에서 보면 교실에 가만히 앉아서 조용한 활동을 즐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인 놀이를 즐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제각각 다른 특성은 입학식 날 가장 잘 보이는데요. 교사를 처음 봤는데도 스스럼 없이 다가서서 질문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반면 나칠거리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날까요? 그 이유는 아이마다 상황에 접근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 양식을 다르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각자 타고난 특성과 유형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40%는 순한 기질을, 15%는 느린 기질을, 10%는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런 기질은 식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의 안 먹는 유형 찾기 테스트에서 세 번째 기질 유형으로 나온 경우 어떤 식의 식습관 지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 먹는 유형 찾기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위의 영상으로 들어가셔서 먼저 내 아이의 식습관 유형을 찾는 테스트를 한 후에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까다로운 아이.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아이마다 다른 식습관 문제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나타나는 기질 차이로 인해 어떤 아이는 새로운 음식을 줘도 거부감 없이 잘 먹지만 어떤 아이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까다로운 아이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또 음식의 질감이나 냄새에 예민해서 음식에 새로운 것을 첨가하거나 조리법이 조금만 달라져도 먹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는 타고난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의 입맛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아이에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입맛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아이의 입맛에 맞는 음식 맛과 온도를 찾아서 맞춰주는데 초점을 두어주세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음식과 비슷하게 조리하기. 어른도 처음 보는 식재료를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먹기 거부감이 드는 일이 있죠. 아이들도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는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른들이 봤을 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좋은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도 늘 먹는 것과 모양이 다르네? 이런 이유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좋아하는 음식의 공통적인 식감이나 맛, 형태를 비교하면서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견과류를 먹기 힘들어한다면 또띠아 위에 피자처럼 견과류를 뿌려 토핑으로 해줘서 바삭하게 구워주거나 야채는 싫어하지만 빵 종류를 좋아한다면 빵 안에 잘게 다진 야채를 넣고 오븐에 구워보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같은 재료라고 말해주기. 또 평소에 잘 먹는 음식인데 모양이 달라져서 안 먹는다면 이건 정빈이가 좋아하는 두부로 만든 음식이야 라고 같은 재료라고 말해주면 아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아이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전에 먹어보았는데 맛이 없었거나 속이 울렁거렸던 음식을 먹었을 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요리에 도전할 경우 이건 정빈이가 좋아하는 복숭아랑 비슷한 맛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복숭아 친구 자두야 라고 말해주세요.
비슷하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복숭아 친구 자두인데 복숭아처럼 아주 달고 맛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세 번째, 먹지 않아도 식탁에 올리기.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이나 처음 접하는 음식은 아이가 먹지 않아도 식탁에 올려주세요. 안 먹는 아이가 달라지는 4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1단계, 식탁 위의 음식이 뭔지 모른다. 2단계, 식탁 위의 음식이 뭔지 알게 한다. 3단계, 식탁 위의 음식에 흥미를 갖게 한다. 4단계, 식탁 위의 음식을 먹게 한다. 새로운 것을 안 먹는 아이가 즐겁게 먹는 아이가 되려면 이 4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직원이 나와서 여기 있는 최신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1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서 구매하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직원이 추천해 준 제품을 대부분 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쭉 구경하고 난 후에는 어떤 제품이 호기심이 생긴다면 자발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또 구매하죠. 보통 대부분의 부모는 전자제품 가게 직원처럼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먹어볼까? 라고 아이에게 제안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가 식탁의 음식이 뭔지 알게 한 후에 그 음식에 흥미를 갖게 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해요. 먹지 않아도 식탁에 올려놔 주세요. 부모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음식에 대한 소개를 하며 흥미를 갖게 한 후에야 아이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번째, 행동이 느린 아이. 해외의 한 연구에 의하면 태어난 아이의 15% 정도가 느린 기질을 타고난다고 해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고 이를 수행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 가면 부모에게 안겨 쓰려고만 하고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 울어서 어쩔 수 없이 안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느린 아이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또 자신이 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 움직입니다. 잘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다그치면 더욱 숨어버리니까 아이의 속도를 잘 살펴서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느린 아이는 식사 중에 생각에 잠기거나 딴짓을 하면서 식사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는데요. 씹거나 삼키지 못하는 발달살의 문제가 아닌지 먼저 체크한 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다음의 방법으로 지도해 보세요. 식사를 느리게 하는 경우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 것은 혈당치가 높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밥이나 빵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수백 개의 포도당이 연결된 것으로 소화되면 제각각 떨어져서 포도당이 됩니다. 이것이 흡수돼서 혈액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혈당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뇌의 포만 중추가 반응해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면 더 이상 식욕은 생기지 않아요. 아이는 뇌의 욕구에 민감하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몸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식사는 30분 안에 끝나는 것이 좋아요. 식사를 너무 오래 한다면 식사 시간을 정해주세요. 지금은 7시인데 김바늘이 6에 가면 식사 시간이 끝나는 거야? 그때 정리 시작할게 라고 말해서 아이가 시간을 의식해서 시간에 맞춰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금 김바늘이 5를 가리키고 있네? 라고 중간에 시간을 알려주어서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말 대신 정해진 시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안 먹고 있을 때 언성을 높이면서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닌 집중해서 잘 먹고 있는 중간중간 우리 정빈이가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있네? 오늘은 시간에 다 맞춰서 먹을 수 있겠다 라고 말하면서 잘하고 있는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장난치거나 먹지 않았을 때보다 잘 먹고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5분씩 서서히 단축시켜 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주변 환경 정리하기. 주변에 있는 것에 신경을 뺏기지 않도록 먹는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식탁 주위에 식사와는 상관없는 물건이 많은지 확인하고 식탁 위에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 주변 환경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정돈해 놓으면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서 아이가 음식을 집중해서 먹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 스스로 움직일 때가 되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신체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인데요. 활력과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먹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많아서 밥 먹는 중간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늦게 먹게 되어서 부모는 또 먹여주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경우,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먹을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식사하는 장소가 매번 달라지거나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잘 먹지 않는다고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먹여주었을 때 돌아다니면서 먹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평소에 음식을 입에 떠먹이는 경우에도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먹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유치원 현장에서도 밥은 먹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밥 먹을 때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늘 있는데요. 자리에 앉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밥은 먹지 않고 계속 다른 아이랑 장난치거나 돌아다닙니다. 부모님께 물어보면 평소에 집에서 대부분 먹여주었다고 하십니다. 식사를 할 때 식사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해서 그곳에서만 먹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밥을 소량으로 준 후에 다 먹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앉아서 식사를 마치는 성공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한 뒤에 성공을 했다면 꼭 칭찬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밥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해주세요. 식사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이런 말들은 아이가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어서 약속을 잘 지켜서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잘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이 다르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의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육아서나 미디어에서는 식습관 지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대안을 알려주어서 보면서 이렇게 해보자고 다짐하지만 막상 내 아이를 대할 때는 육아서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너무 안 먹어서 먹여주다 보면 아이의 식사 시간은 엄마가 밥 먹여주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먹여주면 안 되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것도 잘 알고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더 먹어보라면서 자꾸 권유하고 먹여주게 됩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여러 가지 심리가 작용하는데요. 자녀의 식습관 지도 중 아이를 먹이는 일이 너무나 스트레스라면 혹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부모인 나의 마음을 잠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모님 마음 점검해보기. 첫 번째, 기대감. 아이가 좋아할 것을 기대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내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아이가 먹지 않습니다. 기껏 열심히 차려주었는데도 입도 대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즉, 먹어줄 거라는 기대, 아이가 먹은 양, 실망감의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분명 먹을 거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맛있었다고 해주면 좋겠어. 라는 자신의 마음속의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실망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이 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에게 화가 나서 또 좌절감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건강하게 먹이려는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갑자기 아이와의 기싸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먹어봐 하고 권유하게 되고 부모의 계속되는 권유하는 말에 아이는 음식을 더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아이가 먹지 않아서 실망감이 클 때는 평소보다 요리에 신경을 더 썼더니 내가 기대치가 높아졌네 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 압박.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먹어야지 라고 기준을 두어 아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모가 정한 기준이 아무리 적당한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아이의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양일 수 있거나 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밥을 먹을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울면서 거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식 판에 밥량이 아이에게는 너무 많게 느껴져서 먹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먹기도 전에 양에 질려버려서 식욕이 뚝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또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경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부모 자신에게 두지 말고 내 아이의 기질을 잘 살펴주세요. 내 아이의 식습관에 관련된 기질을 다룬 동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해 둘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잘 먹지 않은 음식이나 아이의 식습관 문제는 한 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압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치. 그냥 먹던지 안 먹던지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 먹겠지 또는 아이 스스로 먹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편식이 심하다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식탁에 올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아이에게 맞춰서 좋아하는 것만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4가지 양육 유형. 잘 안 먹는 아이를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의 문제는 곧 어떻게 키울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키울까라는 질문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먹는 아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자신의 양육 태도를 돌아보고 아이와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식습관 문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애정과 통제의 적절한 조화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랜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애정과 통제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권위 있는 부모. 애정이 넘치고 자녀 양육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 자녀가 같이 상의하며 그 규칙을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허용적인 부모. 애정은 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나 지시만 제공하면서 규칙은 정하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도 관대합니다.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엄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독재적인 부모. 엄격한 규칙을 정하고 아이의 의견보다는 부모 본인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고 의사소통은 일방적입니다. 네 번째, 방임적인 부모. 애정이 부족하고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버려 줍니다. 의사소통도 거의 없고 규칙과 기대도 없어서 아이는 부모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방치로 이어집니다. 나의 양육 유형 찾아보기. 다이애나 바움랜드의 4가지 부모 유형 중 나는 어떤 부모에 속하는지 다음 상황을 잘 들어보고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밥을 계속 먹지 않고 장난만 치는 경우. 정빈아, 빨리 먹도록 하자. 어서 빨리 먹어야지. 허용적인 부모. 정빈아, 빨리 먹으라고 했지? 엄마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니? 너 오늘 놀이터 못 갈 줄 알아? 독재적인 부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임적인 부모. 정빈아, 밥 먹을 때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지금 장난을 치다가 쏟은 물은 네가 바로 닦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밥을 시간 내에 다 먹는 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시계가 6을 가르칠 때까지 먹지 않으면 약속한 대로 놀이터는 갈 수 없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장난 안 치고 시간을 지켜서 식사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권위 있는 부모. 아이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권위 있는 양육 방식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는 적절한 경계와 한계를 지어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비난의 어조 없이 아이가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합니다. 나쁜 아이로 대하지 않고 그저 실수한 것으로 대하면서 그 실수에 대한 해결책을 아이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정이 있으면서도 적당히 통제하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학업 능력과 사회성을 높이고 공격성과 불안, 우울을 낮추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의 식사 지도 방법. 선택의 기회는 주되 제한하기. 권위 있는 부모는 적절한 경계와 한계를 지어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수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요. 식사 시간에도 적절한 경계와 한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잘 안 먹는 아이라서 우유를 먹이고 싶다면 우유 먹을래? 하고 묻는 것보다 우유를 차게 해서 줄까 따뜻하게 해서 줄까 와 같이 선택의 기회를 주되 제한을 주세요.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밖의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저도 급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꼭 한두 숟갈을 남기는 아이에게 조금 남았는데 다 먹어봐. 어서 다 먹어야지 하고 아이와 씨름하지 않고 몇 숟갈 먹을래? 하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2번이요 또는 3번이요 라고 말하고 다 먹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기. 권위 있는 부모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아이가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엄마와 실랑이를 벌인다면 하루에 3번을 엄마와 아이와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사이가 좋을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야채 안 먹으면 화장실 못 가서 배 아플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야채를 먹으면 아주 날씬하고 더 예뻐진대 라고 말해주세요.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캐치해서 칭찬해 주세요. 숟가락질을 잘하고 있네, 시금치도 잘 먹었네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기.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부모의 생각대로 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기 싫다고 고집을 부릴 때 밥을 먹으라고 화를 내거나 먹어보자고 설득하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을 해주세요.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구나. 그럼 엄마 아빠가 먼저 먹어도 될까? 라고 말한 뒤 기다려줍니다. 정민아, 우리 식사 시간은 30분 동안이야. 안 먹어도 되니까 이리 와서 시계를 보자. 지금 6시지? 우리는 6시 30분까지 식사를 할 거야. 만약 6시 30분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와서 같이 먹으렴? 하고 말해주세요. 만일 정말 먹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이의 선택으로 남겨두세요. 기다려주면 아이는 부모 옆으로 스스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간식은 주지 않아야겠죠? 오늘 육아 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육아에 도움이 되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